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 특히 사후 세계, 그리고 전생, 환생 또는 임사체험, 쉽게 말하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데 대해서 저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UFO에 대해서도 기사를 쓰고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삶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은데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학문적인 연구의 양을 치면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데 대한 연구가 100이라면은 죽음에 대한 연구,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마 0.000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를 깊게 천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최근에 발견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레슬리 킨이라는 기자입니다.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팅을 하는 기자입니다. 수사식 보도라고 그러죠. 언론학자들은 탐사 보도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보통 언론이 손을 대지 않는 분야, UFO, 그리고 UFO에 납치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후 세계 이야기,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전생, 나는 전에 이오지마 유황도에서 격추된 미 해군 조종사 제임스였다 라고 주장하는 아기의 증언을 부모가 확인해 가는 이야기, 뭐 이런 것을 많이 다룹니다. 이분이 쓴 책을 요사이 제가 2권을 독파를 했는데 한 책은 Surviving Death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남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UFOs. 이 레슬리 킨이란 이 정통 언론인의 글은 안심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쓴 글은 세상을 넓고 밝게 보도록 하는 통유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잘 쓴 글은 통유리처럼 이 세상을 명료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넓게 보게 합니다. 이분이 쓴 글이 그렇습니다. 이 기자는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뭐가 사실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이 기자는 음모론이나 황당무계한 것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진실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정설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양쪽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보자.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도 한번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세죠. 이런 자세로 사물에 접근을 하니까 음모론자들이라든지 아주 경직된 학자들이라든지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기자들입니다. 기자야말로 자유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2 책을 읽으면서 저도 죽음의 문제, 영혼 불멸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 좋은 것은 이분은 철저하게 검증을 했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면은 그게 과연 사실이냐, 일단 의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검증을 해도 무시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그 사실만 모은 게 이 2 책입니다. Surviving Death, UFOs인데 이분의 큰 공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지난 6월 말에 미국 의회에 그동안에 UFO에 대해서 조사했던 보고서를 요약해서 제출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UFO는 기상현상이 아니다. 헛것이 아니다. 피지컬 오브젝트다. 물체다. 물리적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UFO의 존재를 인정한 거죠.
다만 이게 외계에서 왔다는 것은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들어보면 외계에서 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UFO가 보여주는 그 굉장한 비행 기술은 지구에서 아무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그 동작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학술이나 물리학적 지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외계에서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 정도까지 이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하도록 만든 것은 이 레슬리 킨 기자의 탐사 보도, 추적 보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에 최근에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UFO를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UFO의 실체를 인정한 거죠. 그럼 UFO가 지금까지는 숨어 다니는 것 같았는데 공식적으로 UFO가 우리 인류 앞에 나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레슬리 킨 기자가 소개한 서바이빙 데스란 책의 한 장에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기가 아주 쉬움으로 이 토픽을 골랐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에 거주하는 미국 백인 중산층 가족인 브루스 레닝그와 그의 부인 안드레아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아들 제임스가 2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초부터 아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악몽을 계속 꾸고 꿈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2살짜리 아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건 악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부모가 이 아이가 하는 말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부모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과정을 써서 책으로 냈습니다. Soul Survivor, 영혼 생존자, 2차 세계대전 전투기 조종사의 환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2009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부모는 아이는 아들이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를 데리고 2살 때입니다.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카브너 항공박물관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F-10 전투기를 보고 눈을 떼지 못하더랍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전투기 안에 들어간 제임스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행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느냐 의아하던 어머니는 집 근처 장난감 가게에서 플라스틱 모형 비행기를 하나 사서 아들에게 주었답니다. 이 어머니 안드레아는 아들에게 장난감 비행기 밑에 폭탄도 달려 있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2살입니다. 2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잠깐 비행기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폭탄이 아니라 드롭 탱크예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드롭 탱크? 폭탄이 아니라 드롭 탱크라고. 이 드롭 탱크는 뭐냐면은 이게 기름을 싣고 가다가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는 외부에 장착된 기름을 넣는 탱크예요. 그런데 아이가 폭탄이 아니고 드롭 탱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모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임스는 계속 잠을 자면은 악몽을 꾸고 과음을 지르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비행기가 불에 탔다, 탈출할 수가 없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비행기가 불탔다, 탈출할 수가 없다.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때부터 이 아들의 이야기를 적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으면서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부모는 이제 2살 밖의 아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자꾸 비행기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아, 너희 비행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니? 제임스가 이야기합니다. 불에 탔어요. 부모가 묻습니다. 왜 추락한 거니? 공격을 당했어요. 누가 비행기에 쏜 거니? 아들은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한다는 듯이 부모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요. 그러니까 일본이 쏜 총탄에 맞아가지고 격추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아들 제임스는 점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그러니까 격추되었던, 불이 나서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임스다. 지금 이 아기의 이름도 제임스예요. 제임스다. 그리고 그때 탔던 비행기의 이름이 콜세어다. 콜세어라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2살 아이가 어떻게 콜세어라는 비행기를 알겠습니까? 콜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콜세어 비행기는 배에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배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배 이름 아니? 하니까 나토마라고 하는 겁니다. 나토마, N-A-T-O-M-A, 나토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우선 인터넷 검색을 했답니다. 나토마라는 비행기가 항공모함이 있었는지, 나토마라고 딱 치니까 나토마 베이, N-A-T-O-M-A-B-A-Y, 나토마 베이라는 작은 항공모함이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나토마 베이 치면은 아주 작은 항공모함입니다. 어, 7,000톤밖에 안 되는 항공모함인데 이게 1943년에 진수해가지고 44년, 45년 이 무렵에 이오지마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 참전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나토마라는 항공모함 이름을 2살 아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임스가 이제 커서 30대쯤 됐을 때, 그러니까 2000년 10월 또 아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은 기억하지 않지만은 가장 친한 조종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친한 조종사 이름이 뭐냐? 잭 라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잭 라르센. 그때부터 이 아버지 브루스는 이 이름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 이름을 어떻게 확인할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 제임스 아기의 아버지가 제임스의 할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사놓은 이오지마 전투 관련 책을 제임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제임스가 갑자기 유황도 사진이 담긴 그 페이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내 비행기가 공격을 당해 추락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바로 이때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라고 말하지 않고 이때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1945년 3월에 있었던 이오지마 유황도라고 합니다. 유황도 전투 때 격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때라고 했지 여기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때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마음에 좀 새겼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찾아났습니다. 참전용사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연락해가지고 라르센 또는 라르손 등의 성을 가진
생존자나 전사자가 있느냐고 이렇게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나토마 베이 항공모함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이 부대, 나토마 베이는 VC 81 부대인데, 부대 명칭으로는 거기서 활동했던 조종사 레오 피아트라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잭 라르센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답변이 왔어요. 안다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출격한 이후에 난 다시 그를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잭 라르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2001년 봄 무렵부터 이 아들은 2001년이면 이제 나이가 한 3살, 4살 무렵입니다. 3살, 4살 무렵입니다. 그때부터는 제임스는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참혹한 비행기 추락 사고 현장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서명을 하는데 제임스라고 쓰고 3이라고 써놨답니다. 제임스 3.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버지가 왜 3이라고 쓰니 하니까 제가 제임스 3세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제임스 3세다. 제임스 3세다. 거기서 또 어떤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2002년 9월 아버지 브루스는 나토마 베이 참전 용사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의 ABC 방송과 손을 잡고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4살 밖의 아기가 하던 이야기를 녹화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뒤에 확인한 것하고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야기를 꾸민 것처럼 될 수가 있는데 ABC가 마침 녹화를 해놓았으므로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 나토마 베이호 참전 용사 모임에 참석한 아버지는 거기서 나토마 항공모함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역사학자 존 듀윗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잭 라르센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듀윗이 그 조종사 이름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명단을 뒤지더니 전사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고 그러더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는 나토마 베이에서 근무했다가 전사한 사람 21명의 명단도 구했습니다. 자, 21명의 명단에서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 주니어는 2세라는 뜻이죠.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라는 이름이 전사자 명단에서 나왔습니다. 전사자 명단, 그때 아주 전율을 느꼈다는 겁니다. 기록에는 유황도 전투 때인 1945년 3월 3일 출격했다가 격추되어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전사 원인은 이렇게 자세히는 적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제임스 주니어고 브루스 씨의 아들은 스스로 제임스 3세라고 하는 거예요. 3세. 그럼 환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임스 2세는 격추되어서 죽고 그 영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아기한테 들어와 가지고 아기가 제임스 3세라고 느끼고 있다. 내 전생은 제임스 2세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브루스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도이기 때문에 전생, 무슨 환생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아들이 이야기한 게 다 맞는데 아직 하나 확인이 안 되는 게 있답니다. 콜셀, 아까 말했던 콜셀 전투기를 타고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콜세를 탔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부분에서 아들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끝까지 이걸 믿기 싫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임스의 아버지 브루스와 그 부인 어머니죠 안드레아는 아칸소주 스프링데일에 살고 있는 잭 라르센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즉 죽은 제임스 2세의 친구인 잭 라르센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1945년 3월 3일 출격했다가 부대로 복귀했더니 그때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가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전투에서 사용하던 조종사 헬멧과 고글, 산소 마스크를 가져가라고 했답니다. 아기 제임스는 일종의 의식을 치르듯 아주 경건하게 그 헬멧을 받아서 머리에 쓰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장롱 속에 만들어 놓은 조종석 모양의 놀이 장소로 가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헬멧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제임스가 3살 때 생일 선물로 군인을 인형으로 만든 G.I. 조 2개를 선물 받았답니다. 근데 제임스는 여기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하나는 빌리, 하나는 레옹이라고 붙였어요. 빌리와 레옹. 그리고 이 인형들을 갖고 놀고 전쟁놀이를 하고 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답니다. 근데 빌리는 갈색 머리 인형이었고 레옹은 금발 머리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는 아기입니다. 얼마 후 크리스마스 때 또 하나의 군인 인형을 선물 받았는데 이름을 월트라고 지었습니다. 월트 인형의 머리카락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형이 세 개인데 이름이 빌리, 레옹, 월트인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월트, 레옹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친척도 없고 주변 마을에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월트, 레옹, 빌리라고 하니? 라고 물으니까 아기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서재로 가서 나토마 베이 소속 군인 중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찾았답니다. 거기 바로 빌리 휠러, 레옹 코너, 월트 데블린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주니어보다 먼저 죽은 3사람이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 모두 제임스 휴스턴과 같은 부대원들이었고 제임스 휴스턴이 격추되기 전에 먼저 전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먼저 가 있었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형에다가 천국에 먼저 가 있었던 월터, 레옹, 그리고 빌리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미국 사람들이 역시 사실을 확인하는 게 끈질깁니다. 이 부모는 이 세 전사자 월터, 레옹, 빌리의 전사자 가족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머리 색깔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머리 색깔. 그 머리 색깔도 인형의 머리 색깔과 딱 일치했다는 겁니다. 즉 레옹은 금발머리였고 월트는 빨간색이었고 빌리는 갈색머리였답니다. 그것까지 같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그러면은 이 전사한 제임스 휴스턴 가족을 찾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인구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지고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 2사람의
여자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 한 명은 죽었고 이미 죽었고 앤이라는 이름의 형제, 그러니까 온우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매였다는 이야기죠. 앤이라는 이름의 여자 형제 한 명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브루스와 안드레아, 제임스의 부모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당시 84세의 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브루스 씨는 나토마 베이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앤은 제임스의 사진, 자기 형제죠. 자기 형제인 제임스의 사진을 몇 장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 사진이 도착을 했어요. 앤이 보내준 격추돼서 죽은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의 사진이 도착했는데 이 사진에 뭐가 나왔느냐? 제임스가 아까 말씀드린 콜세어 전투기 앞에서 찍은 사진이 왔다는 겁니다. 콜세어. 지금까지 요거는 해명이 안 됐습니다. 콜세어 비행기를 탔다고 했는데 아기가 그때 동료들은 콜세어 비행기가 아니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죽은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가 콜세어 전투기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배달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휴스턴의 복무 기록을 보니 나토마 베이에서 근무하기 전에 콜세어 전투기 비행 훈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당시 해군이 보유한 최고의 전투기였고 콜세어를 비행한 조종사들은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브루스 씨는 그 후에 제임스 휴스턴이 몰고 다니던 전투기가 공격을 받고 추락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까지 이제 찾아냄으로써 아기가 한 모든 이야기, 전생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 사후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브루스 가족은 그 다음에 이 죽은 제임스 휴스턴의 여자 형제인 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제임스가, 이 형제니까 오빠인지 동생인지 여기는 불분명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걸 보통 안 가리니까 어쨌든 형제인 남동생이라 막 하겠습니다. 남동생이 앤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앤이 이제는 8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이 아들 제임스는 앤을 처음 보고는 그를 계속 관찰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기죠. 뭐 나이가 한 5, 6살 될 때인데 아기 제임스는 앤을 향해서 앤이라고 불렀답니다. 앤이라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80대의 앤 이야기가 남동생 제임스 말고는 내한테 앤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다, 그것까지도 일치하는 거예요. 2006년에 그때 이제 8살이 된 제임스는 일본 후지 TV 방송의 초청을 받아서 거의 비행기가 추락했던 장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일본 후지 방송은 이 제임스에 대한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락한 곳은 어디냐 하면 이오지마, 유황도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치치지마라는 섬이었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치치지마에 있는 절벽을 내려다보면서 제임스 휴스턴이 비행하다 죽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작은 낚싯배를 타고 휴스턴의 비행기가 추락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8살의 아주 천진난만한 제임스는 추락했던 장소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진지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브루스는 이 나토마 베이, 브루스는 아버지입니다. 베이 소속으로 전사한 21명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기 제임스는 바다를 향해 꽃을 던졌다고 합니다. 8살 제임스는 한 15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왜 저렇게 슬프게 애도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숙연해졌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제임스는 조금씩 전생의 기억을 잊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레슬린 퀸 기자는 제임스가 18살이 되었을 때인 2016년에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했고 해군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아버지 브루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적인 믿음과 사실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신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의 영혼이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왜냐고? 나는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는 그런데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서바이빙 데스에는 또 한 사람의 이 전생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가 설명해 준 이 과정처럼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죽으면은 뇌는 죽더라도 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이 영혼은 분리되어서 에너지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로든 차원이 다른 데서 존재한다. 이런 가설을 우리가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임사체험의 경우를 보면. 그 다음에 그것과 전생의 관계는 뭐냐? 그 다음에 환생의 경우는 뭐냐? 그럼 떠돌던 영혼이 이번 설명드린 대로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후생이 시작되는 거냐? 전생, 현생, 후생, 그리고 환생. 환생이라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경우에는 옛날에 죽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황당무계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앞으로 더 검증해봐야 될 이건 정설이 있을 수가 없죠. 다만 하나, 이 이야기를 앞으로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유의 이야기를.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 학자 코페르니쿠스가 그동안의 이 천동설을 부정하고, 천동설은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한 거죠.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그때 성경이나 기존 학설과는 전면 배치되니까 나중에 가톨릭에서는 그 문서를 금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학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말하자면 대전환이죠. 그런데 이게 공인된 데는 150년이 걸렸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공인되는데 150년이 걸렸습니다. 150년 좀 지나서 갈릴레오는 뒤늦게 이 연구를 하다가 교황청에 불려가지고 그때 교황이 자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재판을 받고 연금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상식이 되어 있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 하는 이것도 한때는 음모론이고 낭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증명되는데 150년이다. 그럼 지금 UFO라든지 UFO에 납치되었다는 이야기든지
내세가 있다든지 아니고 전생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현재의 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럼 150년 뒤에 또 이게 그냥 낭설이나 하나의 음모론으로 존재할까? 그때 되면은 확인된 사실일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기자 정신으로 돌아가서 여러 사람들이 검증하고 연구한 것을 소개를 하면서 하나의 토론의 소재로 삼는 그런 자세를 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유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